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트에서 내가 카드만 내면, 돈만 내면 손쉽게 장이라는 것을 사서 먹을 수 있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 전통장이라는 게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잊혀져 가고 있었던 것이 이런 식생활 활동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통장에 관련된 그 수업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거에 또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걸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밥상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밥상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정말 그 인생의 낙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이 밥상이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매일 우리가 그렇게 마주하는 그 밥상이 정말 안녕하신지 안부를 묻고 싶을 정도의 어떤 시대가 되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밥상이 이 제목처럼 안녕하신지 그리고 안녕하지 않다고 한다면 왜 안녕하지 않은지 그리고 그 안녕하지 않은 밥상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조금이라도 안녕한 밥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고민과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먹을거리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뭐 밥상을 차리고 밥을 준비하는 게 여자들이나 주부들만의 몫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은 적어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역할이자 책임으로서 그 밥상을 차려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엄마들이라든지 또 여성의 어떤 몫으로 조금 크게 다가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엄마로서 밥상을 차리고 있을 때 이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늘 맛있는 밥상, 좋은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매일 밥상을 준비하면서 또는 그 밥상을 마주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좋은 먹을거리 먹고 있네 내지는 아, 나 정말 잘 먹고 있네 라는 생각들이 드시나요? 네. 있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세요? 좋은 먹거리를 먹으려고. 그럼 생각하시는 좋은 먹을거리라는 게 어떤 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부제 안 들어가고 네. GMO 없고 그런 겁니다. 지금 앞에 계신 분께서 말씀하신 좋은 먹을거리를 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먹을거리라는 건 적어도 방부제가 없고 또 GMO가 없는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노력하신대요. 제가 어떤 밥상인지 그려지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주방에 계시는 시간이 참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텃밭도 해요. 텃밭도 하신대요. 저 그냥 수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분께서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이미 실천하고 계시니까 가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분은 어떠세요? 나는 내 밥상이 좀 안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는 제철에 나는 음식을 주로 제철에 나는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제철에 나는 식재료를 이용한다는 건 결국 원재료를 이용해서 1차 농산물을 이용해서 밥상을 주로 차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저희 세대들을 보면서 그러세요. 야, 참 너네 잘 먹고 잘 산다. 참 좋은 시대에 산다. 심지어는 이 손가락 하나면 모든 먹을 게 해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전화만 누르면 되잖아요. 제가 외국에 살면서 한 10년을 살았었는데 가장 한국에 오고 싶었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배달. 맞아요. 외식과 배달이었었어요. 근데 외식은 나가서도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배달은 안 돼요. 배달이라는 건 피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애가 통닭이 먹고 싶대요. 그럼 생닭을 사갖고 와서 집에서 닭을 토막 쳐가지고 튀겨서 줘야 돼요. 떡이 먹고 싶대요. 그럼 또 비슷한 가루, 내가 쌀가루를 내기는 힘드니 비슷한 가루를 사갖고 와서 또 떡을 다 만들어서 줘야 되고 그렇게 10년을 살았더니 제가 정말 요리를 못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요리가 너무 많이 늘어있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나는 한국에 오면 절대 김치는 담가 먹지 않겠어. 이런 다짐을 하고 올 정도로
왜냐면 이제 유럽에서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있었는데 유럽에서는 한국 배추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배추인데 우리나라 얼갈이 배추만한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주 장에 나가서 매주 사가지고 가서 매주 김치를 담가야 됐었어요. 근데 유학생들, 이제 저희는 이제 애도 있는 유일한 가정이었고 다 솔로디였었어요. 얘네들이 한번날 저희 몰려와. 정말 몰려와서 밥을 먹고 가니까 저는 유럽에 한 3, 4년 살면서 그 유학생들 밥 해먹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질렸으면 나는 한국에 와서 김치는 담가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에 많은 변화가 있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어른들께서 잘 먹는다. 그리고 너네 정말 좋은 세상에 산다고 해요. 맞습니다. 정말 저기 머나먼 이역 만리의 어떤 망고라는 걸 우리 동네 마트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손가락만 누르면 바로 내 집 앞까지 음식이 배달되고 있고 예전에는 뭐 고기라는 거는 그렇게 구경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식이라는 것도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딸만 5인 집인데 정말 1년에 운동의 날 아니면 이제 언니들 뭐 졸업식 이런 특별한 날에만 너네 뭐 먹고 싶어? 하나같이 짜장면이야! 그래서 정말 1년에 한두 번 나가서 짜장면 먹을까 말까 하던 시대인데 요즘 누가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비하면 우리가 되게 풍족하고 많은 것을 손쉽게 먹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편으로 이게 정말 잘 먹는 것일까? 우리가 그러면 잘 뭐 예전에 비해서 구애 없이 먹기는 하지만 그것이 잘 먹는다라고 우리가 과연 정의 내릴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해요. 왜죠? 그렇게 먹고 싶은 거 아무 데나 먹고 있는데 왜 잘 먹고 있는 게 맞아라는 생각들이 드세요? 몸이 아프고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죠. 몸이 아파요. 잘 먹고 있는데 몸이 아픈가요? 왜 몸이 아프시죠? 잘 드시는데? 뭘 드시기 때문이죠? 안 좋은 식품첨가물, 안 좋은 것들, 그게 먼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것들에 범벅이 되어진 먹을거리를 접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문들을 가지게 되죠. 우리의 밥상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식재료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외식을 하는 거 대부분 수입산이고요. 일본에서 온 것도 있을 수고 그래서 뭐 방사선 물질에 오염됐을 수도 있고 또 육류를 먹으면 성장 촉진제 같은 거, 또 뭐 튀김 먹으면 트랜스지방, 가공품 먹으면 식품 첨가물, 그리고 1차 원재료 해도 뭐 농약에 오염될 수 있을 테고 또 환경으로 원주에 뭐 중국산 등등등등등등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 속에 있는 풍경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인 우리 밥상은 이것과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아는 게 힘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아는 게 병이에요. 모르면 그냥 맛있다, 잘 먹었다 하는데 이런 걸 알고 나면 내가 이거 먹어도 돼? 왠지 찝찝함을 먹는 거죠. 네. 그러면 도대체 저 강사는 우리한테 먹을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아는 것이 힘은 맞아요. 그리고 아는 만큼 보여요. 그리고 보이는 만큼 나의 실천의 방법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은요. 맞다고 또 얘기해 주니까 제가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조금 이야기해보고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밥상을 물론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장이라는 것에 관심도 가지셔서 이 아침부터 이 자리에 모이셨잖아요. 근데 알려고 더 많이 아시려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것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밥상에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진 밥상을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나누기 위해서 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요, 뭐 여러 가지, 이 앞에 거에서 이 이야기들을 진짜 일일이 다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변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가공식품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는 거죠. 저는 매일매일 주방에서 1차원 그 농산물 가지고 밥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공식품 먹지 않아요. 그런 통계가 있죠. 지금 우리의 식재료비에 적게는 뭐 70%, 많게는 90%를 이 가공식품을 구입하는 데 쓴다고 할 정도로 가공식품 많이 써요. 매일 무슨 소리야. 나는 맨날
지지고 볶고 나물 무치고 해서 먹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식용유 집에서 짜서 드시나요? 아니죠. 두부 직접 만들어서 드시나요? 두부 안 먹어요. 그래서 아, 사서 드시는 거 싫으셔가지고. 두부가 안 좋다서 안 먹어요. 아, 좋은 두부도 많아요. 그 좋은 두부를 고를 방법을 이제 오늘 눈을 가지시는 거죠. 해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찾아서 우리가 먹어요. 뭐 식용유도 참기름이든 하다못해 뭐 우유든 뭐든 간에 다 사실 가공되어진 형태를 가지고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가공식품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내가 직접 다 해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도 않고 또 편리하기도 하고 또 맛있기도 하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가공식품을 굉장히 많이 섭취해요. 그런데 가공식품 먹으면서 늘 그렇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늘 찝찝함을 어느 순간부터 혹처럼 우리가 달고 있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수업을 이제 좀 전국을 많이 다녀요. 뭐 이제 뭐 대구부터 시작해서 뭐 제주도만 수업하러 한 번도 안 가봤고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걔네들을 가르쳐야 돼. 걔네들을 가르쳐야 돼. 아니실까요? 체력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점점 수업을 이제 막 기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특히 학교 수업을 들어가면 이 학생들은 오후에 수업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럼 집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거의 뭐 얘네가 2, 3시 이때쯤 수업을 많이 요청을 해요. 그러면 움직이는 이동 거리 하다 보면 중간에 때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근데 뭐 2, 3시간 떠들리면 저도 힘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것저것을 먹어봤어요. 그냥 국물 있는 거 먹으면 옷에 튈까 걱정, 또 늦게 나올까 걱정, 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낸 게 사실은 김밥이에요. 옷에 흘려도 묻지도 않고요. 굉장히 빨리 나오고요. 뭐 가격도 싸고요. 또 배도 부르고 뭔가 여러 가지 채소가 섞였으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빵도 먹고 한 결과 제가 이 김밥에 이제 목이 마르니까 주스 내지는 커피 같은 것을 겸해서 좀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자, 이 69. 그런데 여기에 따라오는 이 69라는 숫자는요, 최소한의 숫자예요. 아주 최소한의 숫자. 뭘 의미하는 건가요? 가공식품의 개수요? 첨가물? 맞습니다. 네. 제가 저의 돈을 주고 제가 선택해서 제 의지로 사 먹은 이 김밥과 오렌지 주스에 들어있던 식품 첨가물의 숫자입니다. 그리고요, 이 숫자는 절대로 최고의 숫자가 아니라 제가 그 뒤에 포장지에 적혀져 있는 걸로 확인한 최소한의 숫자예요. 그래서 적혀져 있지 않은 것까지 치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0가지가 넘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많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단무지, 단무지, 햄, 어묵, 어묵, 게맛살, 게맛살, 계란, 김, 네. 오렌지 주스? 시금치도 뭘 쳤으면 또 들어갈 거고 시금치 다 들어있네. 농약 같은 건 식품 첨가물에 속하진 않아요. 식품 첨가물하고 식품 첨가물이라는 건 식품 첨가물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공전에 들어간 것들을 우리가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데 농약은 식품 첨가물 공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농약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첨가물로 치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단무지, 햄, 어묵, 게맛살, 뭐 계란, 김, 오렌지 주스 특징이 뭐죠? 공통점이? 아니 얘네들은 다 가공식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당근과 시금치 원재료 두 가지만 빼고 이 가공품들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계란도 원재료 아닌가요? 그렇죠. 계란에도 식품 첨가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생계란, 생분해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질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기 내 말이 맞는지 확인을 제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단무지 보이시죠? 단무지, 사카린, 포도당, 빈초사, A, 글루타민산, 나트륨 쭉쭉쭉쭉, 햄에도 쭉쭉쭉쭉, 그리고 다 이렇게 땡땡땡 해놨습니다. 어묵, 맛살, 식용유도 어떤 그 콩에서 단백질과 기름을 분리하기 위해서 헥산이라는 것을 써요. 그렇죠? 아니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하고 나중에 유기용매를 이용해서 헥산이라는 걸 이용해서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뭐 핵산 들어가고 간장, 김에 뭐 황산, 염산 들어가고 주스에도 굉장히 많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 사볼 수가 없어서 마트에 우리 딸을 데리고 가서 일일이 포장지 뒤에를 보고 쭈그리고 막 적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죄송해요. 과제 중이라서요. 그랬더니 뭐 공부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몰래 적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간장 잘 기억해 두세요. 간장에도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첨가물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아니면 나 저 정도일지 짐작하고 있었다. 진짜 못했어요. 생각보다 좀 많죠.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알고는 저는 짐작은 했지만 수적으로 딱 오니까 그 충격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정말 마음 잡고 제가 먹었던 식단을 다 적었어요. 뭐 제육, 고추장, 볶음부터 적은 다음에 물론 저는 마트에 재료를 해먹지는 않았지만 그걸 만약에 뭐 고추장 같은 거나 간장을 시중 걸로 샀을 때는 어땠을까 싶어서 또 마트를 갔습니다. 그래서 뭐 고추장 적고 간장 적고 했더니 그 숫자가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우리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식품 첨가물을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계기가 됐어요. 그럼 도대체 이 식품 첨가물이라는 게 뭐길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죠? 식품 첨가물이 뭐죠?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게 색깔 내고 부패하지 않게 하고 맞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가진 물질을 우리가 식품 첨가물이라고 합니다. 이거 심심한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하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착색, 표백 또는 산화, 변기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며 이 경우 기능, 용기, 포장을 소독하는 데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라고 우리나라 식품법에서 뭐 어느 순간 집중해서 읽었는데 어느 순간 막 집중력이 흐려졌어요.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줄여서 가져왔습니다. 식품에, 그러니까 먹는 식품에 어떤 기능들을 부여해요. 그 기능이라는 게 아까 나왔어요. 부패하지 말라고, 색깔 이쁘라고, 맛있으라고 이런 기능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품이 아닌 물질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여기에 보면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죠. 법에. 그러니까 결국에 식품이 아니라 뭐다? 물질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땅에서 농부가 길러서 그거에서 무슨 추출해서 그 식품에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몇 억을 들여서 뭐 몇십억일 수도 있겠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화학물질을 개발을 해요. 그게 바로 첨가물이라는 거죠. 즉, 이 식품 첨가물은 실험실에서 개발되어진 것을 공장에서 화학물질로서 만들어낸 일종의 화학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더 쉬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주방에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어요. 있어요. 뭐가 있죠? MSG? 그거 얘기하시나요? 여러분은 한 가지 예로 뭐 이제 아질산 나트륨 고기를 구웠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는 햄, 베이컨, 소시지 같은 거 대부분 붉은 예쁜 색을 띄어요. 그럼 여러분 고기 구웠는데 거기서 튀고 갈색이에요. 색깔이 안 예쁘네. 아질산 나트륨을 넣어야겠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색깔 예쁘게 넣으면 아질산 나트륨 한 번 좀 섞으세요? 아니요. 아니시죠? 그래서 대부분은요, 사실 MSG는 뭐 이런 한두 가지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주방에 놓고 쓰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주로 가공식품에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바로 식품 첨가물이라고 합니다. 식품 첨가물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학물질이고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섞이면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심심하니까 이 A와 1번과 2번 중에 얘는 잘 섞여있는 마요네즈, 얘는 분리됐어요. 식초와 기름이 분리됐어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마요네즈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맞습니다. 잘하셨네요. 자, 2번. 잘 부풀어 오른 식빵과 부풀지 않은 식빵. 1번.
2번. 2번. 얘는 잘 9% 올랐어요. 빵이. 얘는 잘 9% 오르지 않았어요. 첨가물이 들어간 빵은 1번. 맞습니다. 자, 아직 신선해 보이는 사과 주스와 갈색으로 변한 사과 주스. 어느 게 첨가물이 들어갔을까요? 이게 바로 식품 첨가물의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과 갈아놓으면 조금만 지나도 발변해요. 네. 그런데 마트에서는 유효기간이 막 6개월인데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궁금증 가져보셨어요? 가져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게 당연한 듯이 느껴졌었어요. 왜? 그런 식으로 늘 가공식품 먹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서 그 궁금증을 가져보고 논문증을 가져보면 그것의 해답은 편하지 말라고 뭔가 첨가물을 넣었겠구나. 그리고 집에서는 아무리 정말 반죽을 너무 잘하고 막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 얼굴이 이렇게 상대방의 얼굴이 비칠 정도로 촬영하면 빵의 반죽이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렇게도 해봤어요. 그런데 식빵이 저렇게 잘 부풀지 않아요? 역시 기술자들이 그래서 기술자구나. 간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 안에 유화제라는 어떤 신비한 첨가물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늘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식빵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 집에 식초와 기름이 있고 계란 나남도 있으니까 그걸 마요네즈 만들어 건강한 걸 해야지. 근데 조금만 지나면 분리돼버려. 이상해. 이것도 내가 제대로 안 지어서 그런가?가 아니죠.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식품 첨가물을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하고 맛있게 하고 뭔가 그 색깔을 유지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건데, 이런 우리가 가공식품에 대해서 사 먹는 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문을 해봤어요. 제가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 가공식품을 먹었을 때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사람들이 과다한, 그러니까 중복 응답이거든요. 이 빨간색은 중복으로 응답을 했을 때를 나타낸 거고, 이거는 하나만 1순위만을 했을 때예요. 그런데 두 개 다 1등이 과다한 식품 첨가물의 섭취가 조금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식품 정보 중에 관심 있는 게 무엇이냐 했더니요,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련 정보가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GMO라든지 방금 이런 얘기가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먹을거리에 대한, 특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공식품 구입 시 가장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원재료의 원산지와 식품 첨가물의 함량과 유통기한이에요. 근데 유통기한은 대부분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있고 그건 명확해요. 그런데 이 식품 첨가물의 함량이라든지 원재료 원산지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 첨가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물어봤더니 거의 그러니까 반 정도는 다 식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응답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을 보면 사실은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식재료비는 거의 막 7, 80%를 가공식품을 구입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래서 또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안 먹자니 내가 너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또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해봤자 애들은 먹을 거 없어요, 맛없어요 이럴 것 같고, 남편도 밥상이 왜 이러지 이럴 것 같고, 먹자니 찝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쭉쭉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식품 첨가물이요, 우리나라에서는 625종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허가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2018년 12월 16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2019년 5월 기준으로요 617개예요. 제가 굳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거를 말씀드려요. 굳이 2019년 5월달 기준을 알면서 왜 저 강사는 2018년 12월달 거를 얘기를 하지? 그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따가 왜 그런지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작년 데이터를 한 거예요. 지금 작년 기준 625개인데 그 중에 식품 첨가물은 618개, 이것을 섞은 혼합 재질가 7개입니다. 그럼 이것과 별개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보기에 예뻐야 하고
소리가 아삭아삭할수록 맛있다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시각, 미각, 청각, 촉각, 후각 뭐 이런 감각을 다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감각 중에서 정말 우리가 맛있다라고 느끼는 감각, 그리고 이것을 오랫동안 어떤 추억, 그 옛날의 맛을 추억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간이 뭔지 아세요? 이가? 후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딱 앞에 놓았을 때, 물론 보여줬을 때 예뻐도 와 맛있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이것 뭐 후각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이 더 중요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 후각이라는 건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에요. 그래서 왜 감기가 걸리면 입맛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냄새를 맡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다이어트 식품으로요, 냄새, 향이 하나도 없는 음식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먹었을 때 맛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많이 먹질 않아서 다이어트로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해서 다이어트 식품에 일단 그런 모든 향이 나지 않게 하는 음식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음식에 있어서 이 향이라는 거, 냄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향료라는 게 이 짙은 첨가물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향료라는 게 그냥 향료라는 이름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향료에는 뭐 우리가 아는 포도향, 딸향, 바나나향, 무슨 것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대충. 글쎄요. 첨가물이 625개라고 했어요. 작년 기준. 그럼 향료는 몇 개 정도 될까요? 여러분이 딱 알고 있는 것만 막 해도 몇 개? 10개? 20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뭘로 하시나요? 우리나라 정말 과학자들 대단합니다. 3,000개. 너무. 무슨 말 이러셨어요? 웬일이야 소리 나오죠. 뭔지 모르는 화학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향료 종류만 2,425종인데요. 지금은 이 향료, 착향료가 몇 종인지 데이터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작년까지만 해도 식약처에서 이 향료의 종류를 쫙 찾아낼 수 있게 해놨는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나와서 수업을 들으시나?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거 몇 개 있는지 찾는 게요, 되게 친절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찾으려면요, 타고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서, 심지어 옛날에는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서 개수까지 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개수도 없고 뭉뚱그려서 나와가지고 제가 이 개수를 확인하려면 맨날 그거를 엑셀에다 긁어서 엑셀로 카운팅을 해야 될 정도로 되게 불편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라가 네? 나라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니까요. 나라가 국민. 뭐 볼모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책임이 무엇인지도 한번 이따 시간이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향료가 2,425종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건 이제 딸기향, 포도향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 향료는요, 그러니까 이 첨가물은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사용하는 양이라든지 또 무엇을 합성해서 만들었는지를 철저하게 밝혀야 돼요. 그런데 이 향료는요, 어떤 물질들을 섞었는지, 그리고 사용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게 제한이 없는 첨가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향료라고 써져 있는 걸 보면 어떤 화학물질들이 막 믹싱되어 있는지, 또 그 양은 얼마큼 썼는지를 우리가 데이터로서 절대 알 수가 없고요. 그건 법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색소도 그래요. 색소하고 향료가 그래요. 그러면 자, 딸기향을 하나 만들려면 그걸 왜 보호하냐고. 도대체 뭔지 모르는 그런 화학 물질들을 몇 개를 섞어야 딸기향이 될까요? 네, 자, 이거 계속 퀴즈를 하고 있고 막 숫자 얘기 들어보면 머리가 아파요. 제가 이제 알려드릴까요? 네, 그냥 알려주세요. 딸기향 하나를 만들려면요, 적어도 뭔지 모르는 물질을 200까지는 섞어야 되고요. 포도향 하나를 만들려면 뭔지 모르는 물질을 적어도 250까지 정도를 섞어야 포도향이 난대요. 향료 하나 만드는데 저렇게 많은 대단한 노력이다. 대단하죠. 아까 김밥 먹으면서 69, 그래서 최소한이라고 했던 얘기 이해되시죠? 네. 네. 왜 뭔지 모르는지 다 적혀져 있지 않게 제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아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밀? 아이고, 아밀 아세테이트. 아밀자 들어가면 다 그렇구나. 아밀 아세테이트, 아밀 부틸레이트, 아밀 발렐레이트 안에서 20%. 자, 저는 많이 읽어서 이제 막 다다다다 읽어요. 근데 처음 딱
저게 뭐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인공 딸기향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뭔지 모르는 화학 물질들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주방에서 쓰시는 물질 있으세요? 단 하나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섞어서 우리가 맨날 먹는 딸기우유나 뭐 딸기 과자라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물질을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깜빡 이거 우리가 있어요. 정말 먹는 아이들이 먹는 가공식품의 첨가물이 얘는 어떻게 잠깐 들어가는지 등등까지 보여요. 보여요. 다 보였어요. 요 작은 요구르트 추억의 음식이에요. 지금도 인기가 많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설탕 무첨가. 5개 포장이 있으면 하나 먹으면 왠지 손해본 느낌이에요. 요구르트도 그래요? 야쿠르트. 네네, 첨가물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있죠. 안 들어가 있는 건 없어요. 요거 딱딱딱 꽂아서 5개 쫙 먹어줘야 먹은 것 같아. 요거르트 먹은 거 같은 느낌이 근데 요즘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 요구르트 5개를 벌크 포장을 하나로 나오게 예. 그거 하나 저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 이 작은 요구르트에 설마 뭐 다니까 설탕이나 이런 건 들어갔겠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 안에 들어간 첨가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요, 하얀색은 이 작은 요구르트 안에 들어가 있는 당의 종류들이에요. 그냥 설탕 하나의 형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설탕만 안 들어갔네. 액상과당 그 선생님께서 GMO 얘기하시면서 액상과당 얘기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액상과당 들어가 있죠. 이소 말초 올리고당 들어가 여러 가지 형태의 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올리고당도 나쁜 거예요? 올리고당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고 그러면 유기농 올리고당을 먹으면 괜찮은 건가요? 유기농이어도 지금 이제 GMO 유기농을 만든다 미국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GMO가 유기농인 경우에는 아닌 경우로 알고 있는데 알 수는 없겠어요. 저도 근데 지금 국내산을 쓰는 게 사실은 그 콩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산은 GMO가 없어요. 그래서 국내산으로 만든 올리고당이나 아니면 조청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따가 몰아서 한꺼번에 제가 다 이런 궁금증이 나오실 것 같아서 이따가 다 몰아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래도 중간중간 궁금하시면 질문은 해주세요. 자, 라면이에요. 제가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편의점에서 이 사발면하고 삼각김밥 먹고 있을 때, 엄마들은 아실까? 집에서 엄마들이 열심히 밥상을 차려서 우리 아이 아프지 말라고 건강하라고 팔고 있는데 아이들은 요걸 먹을 때 더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있고 봤더니요, 뭐라? 여기는 뭔지 모르는 화학물질 기호가 하나도 없어요. 마늘 추출? 양념 간장 베이스, 올리고 녹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비프 양념 분말. 요 이야기 나중에 해줄게요. 라면에서는 왜 식품 첨가물의 뭐 화학물질을 볼 수 없는지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라면이요 옛날에 배울 때 한 300가지가 안 되거든요. 아이고 300가지가 뭐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비밀 다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우리 둘째 이제 아기 낳고 나서 그 이제 둘째랑 첫째 나이 차가 8살이 나요. 근데 이제 걔가 태어난 지 한 3, 4개월 됐을 때 제가 한국에를 들어왔어요. 10년 만에. 그래서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데 우리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새삼 우리 아들은 생전 그런 경험을 못 해봤죠. 이렇게 마트 한번 가려면 엄마가 반드시 차를 태워줘야지만 마트를 갈 수 있는 환경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더니 엄마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 바로 옆에 마트가 있어. 아이스크림이 내 눈으로 보여. 걔가 그게 뿅 맞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10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니까 그 마트의 그 신세계 그리고 심지어 그게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모유 수유니까 늘 허기지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내 손으로 밥해 먹기도 사실 한계가 있고 이 한국의 편리함을 느껴야지. 그 허기진 거에 제가 빠져서 산 게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모유 수유라도 배가 고프니까 얘를 이렇게 뜯어 먹는 거예요. 먹고 나면 하나로 만족이 안 돼요. 한 3개를 먹어야 이제 좀 살 것 같다. 근데 그때 몰랐죠. 근데 지금 보니까 보세요. 여기 안에 들어간 향료의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예요. 그러면 아까 딸기향 만드는데 몇 가지 정도 쓴다 그랬죠? 200개. 기억력들이 좋으시네요. 포도향 250개라고. 250개. 그러면 100번 양
광고에서 제가 요거 하나당 한 100가지 물질만 섞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6개. 그럼 제가 600가지의 화학 물질을 먹으면서 우리 애에게 모유로 쭉쭉쭉쭉 줬다. 그래서 우리 딸이 아직도 아토피가 있어요. 6학년인데 우리 아들도 걔는 근데 후천적으로 병원에서 뭔가 감염이 돼가지고 후천적으로 아토피가 와서 할 수 없이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투여를 받았었어요. 그 아이를 제가 그래서 거의 5년간에 걸쳐가지고 오로지 자연식으로만 먹이면서 애가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국에서 살면서 그 공기라든지 이런 것도 항복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절대 이 아이에게 항생제를 주지 않았어요. 특히 유럽에서는. 그리고 이제 빈혈, 아토피가 너무 심각하고 몸이 안 좋고 항생제를 많이 투여받다니까 빈혈까지 오더라고요. 빈혈 수치도 되게 안 좋았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빈혈약을 이제 한국에서도 처방 받았는데도 안 됐고, 유럽 갔을 때도 처방을 받았는데 절대 낫지 않았어요. 근데 의사가 한 2달 처방을 해주더니 나중에 자연적으로 좀 시간을 오래 걸리나 그 아이가 스스로 철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해줄 것이냐, 아니면 평생 손쉽게 빈혈약에 의존하면서 살게 해줄 것이냐, 그것은 부모의 선택이다. 선택을 해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당신이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전자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자의 방법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이가 결국에 음식을 먹으면서 스스로가 이제 철분을 합성해내는 능력이 돼서 이제 굉장히 건강해졌는데, 이제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제가 모유 수유 먹으면서 또 뭐 오빠도 건강하고 얘도 태어나서 이제 아토피도 오빠는 너무 괜찮은가 보다 막 먹였더니 나중에 아토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식생활에 좀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보세요. 이거 하나만 먹어도 이렇게 뭔지 모르는 화학물질을 너무나도 많이 먹습니다. 그럼 슬슬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믿을 만한 거야? 이거 다 허가받았으니까 쓰는 거 아니야? 정말 안전한 거야? 의구심들이 드시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따졌습니다. 이거 안전해요? 먹어도 돼요? 아니 가공품이 없이는 우리가 사실은 살 수 없게 되었는데 이렇게 첨가물을 많이 쓰면 되겠습니까? 소비자들 되게 현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소비자들이 막 나선 거죠. 그랬더니 식약처에서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주더라고요. 이 식품 첨가물은 개발이 되면요, 우리나라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감독을 합니다. 그럼 허가도 여기서 해줘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가끔 가다가 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히 거기에서 이 식품안전나라라는 데를 타고 들어가시면 첨가물이라든지 뭐 식품유해요소라든지 GMO라든지 이런 정보들 되게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 자, 질문. 소비자들이 얘기합니다. 식품 첨가물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요,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자, 과학자들이 첨가물 하나 개발을 하면 우리가 그냥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다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실험을 하냐? 첫 번째, 그 개발되어진 것을 동물에게 단독으로 투여를 계속 해봐서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두 번째, 그거를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투여를 해서 독성이 있는지를 실험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생시각적으로 발생학적으로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면역력적으로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실험을 합니다. 마지막, 발암성이 있는지 없는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통과하는 것만 우리가 식품 첨가물로 허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성 시험을,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한 것을 통과해서 안전하다고만 한 것을 우리가 허가해주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은 안전합니다 라고 이거 식약처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긁어온 거예요. 두 번째, 아까 그런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자, ADI, 그러니까 그 먹어도 돼서 허가를 해주면 그것을 일일 섭취 허용량으로 정해줘요. 그걸 우리가 ADI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전한 양이, 예를 들면 쥐에게 먹여봤더니 안전한 양이 블록 100개의 양이었었어요. 그럼 사실 요거만 해도 인간에게 안전한 건데, 식품 첨가물로 넣을 때는 요 100분의 1 정도만,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요 100개의 조각 중에서 요 한 조각만을 인체 안전한 양, 인체 ADI로 정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넣을 때는 요 한 개 중에서도
요 주황색만큼만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쥐에게 100개를 요만큼을 먹였을 때 안전했는데 그 인체 사람들이 먹을 때는 요거의 100분의 1만 쓰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100분의 1보다 더 작은 양을 씁니다. 너무나도 작은 양을 쓰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 잘하네. 의심이 되네. 아유 그렇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할 리가 없지 라는 생각이 조금씩 이제 들기 시작을 해요. 자, 세 번째, 식품 첨가는 그래도 우리가 매일매일 평생을 통해서 먹는데 몸에 쌓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외국의 자료까지 그 식약처에 올려가지고 뭐라 그러냐, 예를 들면 우리가 안시향산 나트륨을 함유된 음료, 이거 보존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시향산 나트륨이 함유된 음료수를 마시면 대부분 이것이 흡수되기 편한 안시향산으로 변하고 그것이 간에서 대사돼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좋은 형태로 얘가 우리 몸에서 바뀐다. 그리고 얘가 빠르면 4시간 이내에 97% 정도가 배출이 되고 적어도 10시간에서 14시간 이내에 모두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쌓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마지막 막 신뢰가 막 이만큼 올라갔어요. 네, 그렇죠. 역시 일 잘해. 세금 낼만 해. 그리고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식품 첨가물 때문에 몸에 해롭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사실은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식품 첨가물 때문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해로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해로운 이유는요, 식품 첨가물 때문이 아니라 가공식품 안은 굉장히 많은 당과 나트륨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마신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이걸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당과 나트륨을 같이 많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해로운 거지 첨가물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친절하게 올려놨어요. 자, 여기까지가 식약처에서 올려놓은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한 근거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고스란히 똑같이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어요. Yes or no? 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식약처에서 해명했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설명했는데 왜 노입니까? 왜 노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믿어요? 단일 첨가물 실험을 한 거잖아요. 단일 네. 첨가물. 네. 근데 우리는 단일이 아니고 한 개에도 막 한 가지 식품에 뭐 600가지, 200가지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 개개인은 그러니까 개별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 여러 가지가 몇 개도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가 이렇게 합쳐졌을 때 누가 누구랑 또 반응을 보일지 모르니까. 혹시 수업을 이전에 들으셨나요? 아니요. 대단하다. 맞습니다. 대단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식생은 이거 강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 지금 이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허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얘기하신 대로 아까 단일 단독 투여라고 했는데 제가 김밥 먹을 때 첨가물 몇 개 먹었어요? 69개. 그리고 그 몽쉘 땡땡 먹었을 때 우리 애한테 모유수유 먹으면서 그거 첨가물 향료 몇 가지였었어요? 600개는 그냥 저의 추측인 거고 6가지 향료가 있었는데 뭔지 모르는 물질들 적어도 그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기하신 대로 과연 그렇게 이게 그냥 물질도 아니고 화학 물질이라고 그럴까? 제가 아까 흘리는 말로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조건이 맞으면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화학 물질의 성질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었을 때 실험은 정말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는 게 힘이고 힘인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궁금증을 가지고 궁금증을 바뀌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활이 변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거죠. 네. 그 추출물이 외국 화학물질 만들기 추출하는 것들이 먹는 것은 거의 사탕수수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설탕 같은 경우가 이제 사탕수수에서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식품에 속하는 거지 식품 첨가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정, 그러니까 그 이제 이거 조금 전문적인 식품 공정과 식품 첨가물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 상태에서 정말 그냥 추출을 해서 정제하는 형태의 것은 그냥 식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식품 공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식품 첨가물
공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화학 물질로서 이루어졌고 뭐 자연 상태에서 추출하기도 해요. 근데 그 자연 상태라는 게 예를 들면 코치닌 색소 같은 게 이제 딸기향 같은 데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걔 자연의 어떤 자연의 물질에서 추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딸기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지금 나오는 뭐 비타민, 음료수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사용이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뽑아내느냐? 그 자연 상태라고 하는데 그 자연 상태가 어디냐? 어디서 뽑아낸지 아세요? 그거는 자연의 그 연지벌레, 벌레. 그 선인장 뒷면에 기생하는 벌레예요. 근데 얘가 그 적을 만나면 자기 몸에서 독소를 뽑아내요. 그래서 그 독소가 붉은색이거든요. 그거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낸 게 코치닌 색소예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우리가 이제 식품 첨가물의 분류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천연 첨가물, 뭐 천연, 그 다음에 합성품이란 말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치닌 색소는요, 다 천연 색소 포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엄마들이, 얘는 천연이야. 좋은 거네?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구분 자체가 없어졌어요. 근데 벌레에서 뽑아냈어요. 근데 천연 맞잖아요. 자연 맞잖아요. 근데 벌레예요. 아니 그러니까 벌레까지도 괜찮은데 그게 맞아. 독소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걸 먹었을 때 과연 우리 몸에 괜찮을까라는 의구심 드시죠? 보세요. 벌써 여러분들 아시니까 이런 의구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의구심들이 생기면 결국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 정말 아니다 판단이 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전통장 하는데 왜 갑자기 식품 첨가물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할지라고 하실 텐데 그런 것도 사실 이런 전통장과도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뭐 일면 맞기도 해요. 첨가물 그 625가지인데 그게 다 위험하고 뭐 먹은 족족 독성이 생기면 우리 벌써 다 죽었죠.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얘기한 그 부분들이 맞아요. 그러나 그게 100%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노후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노후의 부분이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철저하게 독성 시험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한 번 개발이 된 것은 독성이 발견되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제일 초면에,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에 흘러가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밑밥을 깔아놓은 얘기예요. 2018년에 625개였었어요. 그런데 2019년 5월 기준은 617개였어요. 지금 또 뭐 이제 9월이니까 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개수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뭐 통합이 됐을 수도 있겠죠. 뭐 비슷하고 통합이 됐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첨가물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따로따로 개발을 해서 특허를 내서 자기네가 먹고 사는데 사용이 되는데 그걸 굳이 통합을 대표적인 게 타르색소예요. 타르색소가요. 타르색소가 처음에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됐던 게 19가지 종류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취소되고 9가지밖에 남지 않았어요. 왜? 심각한 발암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해 요소들이 발견이 되어서 지정을 해줬던 것을 다 취소한 거죠. 그래서 매년 이 첨가물의 개수가 변화하고 있고요. WHO에서도 매년 한 20-30개씩 지정해줬던 것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사실은 동물 실험을 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실험을 해서 안전하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안전한 것은 외국에서도 안전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안전한 건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해야 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식품 첨가물 각자 자기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허가를 해주면 그 나라에서 안전하다면 그 나라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수출 같은 거 할 때 몇 년 전에도 2-3년 전인가 저희 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공품을 중국에 수출을 했어요. 전량 반송되어 왔어요. 왜? 그 나라에서는 허용하지 않은 시기잖아요. 다 높죠. 근데 보세요. 2회 제공에 3회 제공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러면 ADI가 1회 3치 허용량이면 그만큼만 먹게 포장을 해놔야 국민들이 먹을 텐데 왜 2회 제공량, 3회 제공량에서 한 번 먹는 순간 2회, 3회 치를 먹게 하냐 이거죠. 포장 단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손쉽게 1회 섭취 허용량을 넘겨서 먹는다는 게 문제가 되죠.
말씀하신 거. 한 가지만 실험을 아까 계속 넣어서 실험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한 가지만 넣었을 때는 정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김밥 먹으면 69개를 한꺼번에 먹게 되듯이 우리가 결국은 이 가공식품의 첨가물은 한 가지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첨가물들이 섞여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과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정성 실험이 되어 있느냐? 그걸 식약처에 그 담당하는 팀장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어느 날 했는데 그것을 실험을 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그래서 얘네가 화학물질인데 같이 섞였을 때 서로가 어떠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어떠한 유해 물질을 만들어낼지는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칵테일 효과라는 건데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한 5분 쉴까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5분 쉴게요. 칵테일 효과, 칵테일 드셔보셨나요? 그게 여러 가지의 술을 섞어서 색다른 술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칵테일이잖아요. 식품 첨가물도 근데 그런 칵테일 효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각자 있던 것들이 섞였을 때 전혀 다른 성분으로 변환이 되는 거. 그걸 우리가 칵테일 효과라고 하는데 식품 첨가물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칵테일 효과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소르비탄이라는 것과 아질산나트륨이 따로따로 있을 때 괜찮아요. 그런데 얘네 둘이 만나면요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환이 돼요. 근데 그 니트로사민이 아주 강력한, 이거 마이크가 안 되나보다, 강력한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혹시 아세요? 소세지, 베이컨, 육가공품에 주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소르빈산과 아질산나트륨이에요. 아질산나트륨은 그 발색제, 그러니까 색깔 붉게 내는 거고 소르빈산 같은 경우는 뭐 보조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소세지나 육가공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재작년인가 우리나라 뉴스도 한동안 시끄러웠죠. 소세지 먹었더니 발암물질이 위험이 있다 그러고 막 국민들 맨날 막 붕괴하면서 아니 우리 애들 밥상에서 소세지를 빼고서는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몰라서 붕괴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사실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진작에 아질산나트륨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은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죠. 왜? 자본에 밀려서, 육가공 업체에 대비에 밀려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델라니 조항이라고 해서요, 뭔가 이렇게 식품에 있어서 심각한 유해 요소가 있다 싶을 때는 그걸 법으로 막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 못하게 하는 법이 바로 델라니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육가공품에 들어간 이러한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쓰지 말아라, 이 아질산나트륨 쓰지 말아라 해서 델라니 조항을 발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육가공업체에서 난리가 난 거죠. 결국엔 밀렸어요, 로비에. 그래서 아질산나트륨 사용을 해요. 우리나라 똑같이 사용을 해요. 그런 정치적인 거,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칵테일 효과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안시향산 나트륨과 비타민 C가 따로 있을 땐 괜찮아요. 근데 얘네가 같이 있으면 벤젠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안시향산 나트륨이 주로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거의 모든 음료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포도주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음료수의 대부분의 성분은 뭔가요? 비타민 C예요. 근데 얘네들이 벤젠으로 변할 수 있는 거고, 벤젠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발암물질이고요. 조금만 먹어도 죽어요. 근데 그러면 이 칵테일 효과가 매번 이렇게 만나면 생기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것은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확률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뭐 수억만 분의 1이라 손 치더라도 이 일이 나에게 발생하면 어떨까요? 100%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사망을 하는데 그 원인을 다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원인 중에 일부분이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일생을 따라가서 추적 관찰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원인 결과를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밝혀낼 수 없으니까 못할 뿐이지, 이게 이유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한 5분 딱 쉬고 와서 그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네. 15분에 되니까요. 부자리보다 더 비싸. 그 자체가 생기기 쉽지도 않고 뭘 알려고 알면 알수록 이제 블랙홀 같은 느낌이 찾기도 들죠. 쉽지가 않고 그럼 김치 냉장고에 맞는 좀 유리 그릇이 생겨보네. 그러니까 무겁잖아요. 김치 냉장고에 들어갈 만큼 큰 그걸로 하면은 무겁고 그 가격도 다음 이야기 올라가고. 한번 이거 마이크 좀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됐었는데. 근데 제 마이크 없어서 소리 잘 들리시죠? 저도 없는 게 편해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칵테일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막 이제 얘기하시면서 답답하신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자꾸 블랙홀에 빠지는 느낌이다 라는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막 너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도대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였는데요. 이제 올해 이 활동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저 자신에 대한 막 이렇게 자긍심도 생기고, 아,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막 이런 칭찬도 생기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전수를 시켜드릴게요.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드시고 좀 허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답이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의 이 블랙홀처럼 빠져드는 이 마음을 잘 붙잡고 계셔요. 자, 세 번째로 체외로 배출이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첨가물을 먹으면 우리 몸이라는 것은 땀이든 침이든 아니면 눈물이든 아니면 이 신장이든 간이든 이런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해독해주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런 수많은 유해 조건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소변이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서 체외 배출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안시향산 나트륨 같은 거 예를 들면 한 4시간 정도 지나면 97% 배출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10시간에서 몇 시간 지나면 100% 배출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첨가물이라는 게 어떤 것들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누구냐에 따라서 급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들어오자마자 급성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면 그 첨가물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기사도 사실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제 얘가 나중에 이제 아토피가 생겨서 먹을 거를 이제 조심시켜주면서 유치원도 100% 유기농 생협거를 먹이는 데를 보냈어요. 그래서 양념류까지 다 생협거, 그러니까 유치원이 비쌌어요. 근데 저는 아이가 이렇게 내가 유치원비를 이제 좀 많이 내는 게 결국 얘가 나중에 아파서 내는 병원비를 이렇게 차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아깝지 않았고 아이를 그 유치원에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유치원에서 왔는데 눈이 산모기에 물린 것처럼 여기가 물려갖고 너무 가렵다고 미친듯이 긁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얘 뭘 먹지 않았는데 왜 그러지?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겠어. 막 모기가 있나 못나 찾아봤어요. 그러다 혹시나 해갖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생일인 아이가 있어서 거기는 생일이면 부모가 간식을 들여보내거든요. 약밥을 해오셨대요. 근데 그 약밥에 간장이 시중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 간장에 들어있는 캐러멜 색소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얘가 어느 날 눈이 이렇게 볼록해갖고 가렵다 해서 막 이제 그때도 이제 모기가 있는 줄 알고 막 했는데 없었어요. 며칠 있다가 놀이터를 갔는데 유치원 엄마들이 막 이렇게 동네 엄마들이 하다가 이렇게 마이쮸를 애들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막 이제 껄떡껄떡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이제 안 됐으니까 너도 하나 먹어. 먹고 났는데 조금 있다가 눈이 딱 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가 마이쮸 반응이구나, 나 첨가물 반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는. 두 번째 며칠 있다가 또 얘가 떡이 먹고 싶대요. 꿀떡이. 근데 꿀떡, 설탕 들어간 꿀떡을 먹고 싶다 해서 사줬어요. 분홍색이 들어가 있는 떡이 그 안에 섞였는데 얘가 그거만 쏙쏙쏙쏙 골라 먹은 거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눈이 또 딱 붓는 거여서 제가 떡의 첨가물 중에서 색소였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약밥 사건을 통해서 제가 확신을 한 거예요. 얘가 첨가물 중에서도 색소 알러지가 있구나.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가 맞을 거래요. 근데 그건 검사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첨가물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실험을 할 수도 없고, 첨가물이라는 게 한 가지만 섞인 게 아니라 수십 가지가 섞였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낼 수가 없대요. 우리가 왜 식품 알러지 검사는 오이 하면 오이 하나 딱 해서 검사하면 되지만 첨가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저희 딸 같은 반응으로 오는 아이들이 심각하게 많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색소로 인해서 오는 애들이 정말 많대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색소하고 향료는 그 사용량에 제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같이 조금 알레르기가 있고 아토피가 있고 약한 아이들은 그 색소가 다른 첨가물들은 사용량의 뭐 100분의 1에서 ADI 뭐 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지만 그 색소는 규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색소가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아이들한테는 좀 더 다른 거에서 많이 들어갔다라는 걸 제가 느낀 거죠. 아, 색소에 사용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같이 몸이 좋지 않은 민감한 아이가 색소에 반응을 했던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우리 아이는 그렇게 뭐 2-3시간도 안 걸렸어요. 급성반응 그렇게 나오고요. 심지어는 한 번은 그 누가 옥돔을 선물을 해줘서 제가 그 옥돔을 막 그날은 아무 반찬도 안 먹고 딱 그 옥돔에 반만 해서 먹었어요. 제가 그날 늦게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딱 먹는 순간 이 혀에서 그 MSG 맛이 확 느껴졌어요. 너무 혀가 아플 정도로 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런 거 어떻게 가공을 해서 팔지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냥 먹었어요. 아니 뭐 좀만 먹고 말지. 근데 딱 2시간 지난 뒤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금방 잤거든요. 우리 아이가 엄마 가려 그러길래 저는 이제 아토피가 있으니까 긁어 이랬어요. 근데 아 엄마 힘들어. 근데 이 목소리가 평소와 너무 다른 거예요. 직감이 딱 들어서 불을 탁 켰더니 우리 아이 얼굴이 거짓말 딱 2배가 됐어요. 눈, 입, 이 얼굴이 띵띵 부어가지고 딱 느낌상 아 얘가 지금 알레르기가 왔구나, 급성반응이 왔구나, 그 옥돔이 문제구나. 그래서 구급차를 타고 갔어요. 가자마자 다이렉트로 닝게 딱 놔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도가 많이 부어가지고 진짜 30분만 늦었어도 질식해서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왔다고. 제가 정말 손발이 다 풀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식품 첨가물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내 아이가 바로 미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체에 배출이 되고 평생 여러분들 드셨어요? 아무 이상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딸아이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외국인 한 명은 중국 음식만 먹으면 정말 딱 10분 우리가 에휴 좀 있으면 일어나겠다. 왜냐면 유럽 살 때 외식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중국 식당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중국 음식은 어쨌든 사람이 모이면 그걸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딱 10분 일어나겠군. 정말 정확하게 10분 뒤에 화장실 가요.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 중국 음식 증후군으로. 그렇게 사람마다 다른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 그럼 결국 그 안에 독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 녹돔은 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을 했을 때는 이제 MSG를 냈을 거고 방부제를 넣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옥돔이라는 게 단백질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그런 단백질 성분과 뭔가 반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말짱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 안에서 계속 이제 유치원에서 그 100% 유기농을 먹었고, 제가 집에서 오전에 제가 해서 먹인 밥과 저녁 때 해서 먹인 밥 외에는 얘가 그날 군것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생선을 먹는 순간 제 혀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제가 영양사 출신인데 딱 먹으면 생강을 아주 조금만 넣어도 그 맛을 딱 느껴내죠. 혀가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방장들이 저 음식 가지고 장난을 못 쳤어요. 제가 넣지 말라는 거 몰래 넣는 주방장들이 좀 계셨는데 대장금이었네. 대장금이었죠. 지금 이제 좀 많이 이게 둔감해져서 예전 같지는 않은데 먹는 순간 아 이거 딱 MSG 맛이구나라고 느낀 거죠. 근데 그게 딱 이렇게 먹으면서 찝찝했는데 그 찝찝함이 결국 우리 아이에게 그런 반응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 이제 그때 그 기억이 있어서 엄마 이거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라는 걸 이제 물어보고 먹어요. 근데 이제 6학년이 되놓으니까 이제 몸도 컸고 뭔가 자기 안에서 이제 뭐가 생겼는지 힘이 생겼는지 이제 막 첨가물 먹어도 그렇게까지 반응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 아토피는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했지만 그런 식으로 급성으로 독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문제는 이게 만성이라는 거죠. 먹었을 때 우리 딸처럼 바로 반응이 나타나면 얘는 조심을 해요. 먹는 한이 있어도 조심은 해요. 근데 문제는 만성인 경우에는요.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또는 죽은 후에 밝혀지지 않은 원인들
내지는 나에게 발생하면 그나마 감사한 일이에요. 가임기 여성들이 그런 걸 막 먹었어요? 자식이 태어났어요? 지금 아이들 제가 학교 가서 조사해보거든요. 한 30명 정도 돼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 뭐 결막염, 아토피, 천식, 비염 없는 아이 손들어봐라. 그럼 정말 2~3명밖에 손을 안 들어요. 나머지는 그런 질환을 한두 가지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물론 이런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그 어떤 부모들이 그 가임기 때부터 또 임신을 해서 또 모유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전달해진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먹을거리로 인해서 만성 독성이 아이들에게 나타난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물론 추적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으나 지금 의사들이 그거 실험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한 세대를 사실은 거쳐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결과를 이제 주의 깊게 보고는 있지만 되게 쉽지는 않은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뭐 독성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공품을 안 먹을 수 있어? 가공품에 좋은 면도 있어.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이 있어. 뭐냐? 다양한 역할로 풍부한 식생활을 우리한테 영위하게 해줬잖아. 결국 소비자를 위해서야. 이건 가공식품 그래 뭐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품 첨가물을 쓰는 거야. 맞습니다. 우리가 식품 첨가물로 인해서 가공식품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었고 그거의 혜택을 누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혜택이라는 게 어떤 혜택이냐?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통 장이 소외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맛이 없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간장, 된장, 고추장 짠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우리가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달아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가공품에 들어가 있는 것에 그런 맛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요 전통 장과 가공품의 장의 나트륨량을 확인해 보면요 걔네가 나트륨량이 훨씬 많아요. 근데 왜 안 짠지 아세요? 단맛도 많이 들어가지만요 그 짠맛을 담아주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단맛도요 무지하게 많아요. 엄청나게 당류가 높아요. 근데 달게 느껴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 단맛을 인간이 가장 쾌락적으로 맛있다고 느낄 수 있게끔 첨가물을 넣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에게 다양한 풍부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해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우리의 입맛을 왜곡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짠 것을 짜다고 느끼지 못하게 하고요, 단 것을 달다고 느끼지 못하게 하고요, 상하지 않는 것을 아무 의심 없이 보존기간 6개월, 8개월 이내 하면서 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맛을 그렇게 왜곡하게 하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결국 우리에게 생활습관병이 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결국 이것은 따지고 보면 소비자의 이익이 아니라 식품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게 큰데 자, 요거 보이시죠? 무슨 기름이에요? 뭐예요? 참기름. 잘 보세요. 무슨 기름이에요? 참 진한 기름이에요. 얘 참기름 아니에요. 그냥 참 진한 기름이에요. 근데 얘 뚜껑을 딱 따서 따르잖아요. 이게 그 참 진한 기름을 분리해낸 거예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참기에서 15,000원짜리 그나마 참기에서 정말 압착해가지고 쓴 게 이 정도 양인데 7,000원짜리는 요만큼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요 먹으면 참기름하고 맛도 똑같고 향도 똑같아요. 뭐 때문일까요? 오히려 향이 좋아. 첨가물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식당에서도 우리가 비빔밥집 갔더니 케첩병에 참기름을 과감하게 넣어요. 야, 이 집 인심 좋다? 진짜 참기름이 아니라 참 진한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참기름처럼 만든 거죠. 속이는 거죠, 우리를. 그러면 이게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건가요? 식품회사의 이익을 위한 건가요? 그렇죠. 첨가물은 결국에는요, 소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밥상을 차리는데 손쉬워지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그리고 상하지 않게, 배탈나지 않게, 식중독 걸리지 않게 먹는 편리함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장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과 이쪽으로 네. 섞여서
있다는 소리죠? 이런 15,000원짜리 또 제품, 진짜 제품을 네. 15,000원짜리를 불렸더니 이거의 함량은 요렇게 되어 있고 얘는 그러니까 100%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100%가 아닌 거죠. 우리가 진짜 참깨를 정말 압착을 해서 판 그것만 100%인 거고요. 얘네는 다 첨가물로 만들어진 거죠. 자, 얘는요, 새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세요. 이 얘와 A와 B 중에 그냥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산다면 얘가 비쌀 것 같아요? B가 비쌀 것 같아요? B가. 왜요? 크니까. 그쵸? 그런데요, 똑같은 새우예요. 근데 얘는 왜 크기 차이가 있느냐? 바로 이 폴리인산 나트륨, 그러니까 인산염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기를 빨아들이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묵 같은 거에도 이런 인산염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기 없이 쫀득쫀득하게 유지되는 게 바로 이런 인산염인데요. 자, 이 얘는 그냥 생새우살이고요. 얘는 인산염에 있는 새우살이에요. 그러니까 인산염을 풀어놓은 곳에 새우살을 담으면 얘가 팽팽해지고 커지고, 그러니까 단무지 같은 것도 왜 쭈글쭈글 막 썩은 무, 상태 안 좋은 무로 하는데 우리에게 나쁜 데는 단무지 탱글탱글하잖아요. 인산염에 담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이 주름살도 인산염으로 필 수 있을까? 막 이제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한번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식품 첨가물을 이렇게 손쉽게 제품의 원재료의 상태를 바꿔줄 수 있고, 가공되어진 것을 그 원재료를 실제로 쓰지 않아도 그것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식품 첨가물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멋지다. 저게 뭐라고 어디에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냥 구별을 못하고 얘는 큰데 그쵸. 좀 싸네 그쵸. 이러면서 밝히지 않는다 소비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가격이 없어요. 똑같은데 얘는 네. 좀 알이 굵네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라면에 보면 우리가 알기로는 못해도 수백 가지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왜 분말 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원래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표시제도 법에 의하면 들어간 첨가물은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외 조항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10가지 조항을 통해서 결국에 적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 아까 라면 같은 거에 보면요, 그 예외 조항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MSG를 따로 넣고 인산염을 따로 첨가물을 바꿔놓으면 그걸 적어줘야 돼요. 그런데 얘를 막 섞었어요. 믹싱을 했어요. 그래서 집어넣어요. 이렇게 서로 섞어서 집어넣을 때는 쓰지 않아도 돼요. 라면이 그래서 아까 그 분말, 무슨 액상, 무슨 뭐 다 그 안에 섞어서 혼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공품 보면 뭐 무방부제, 뭐 무향료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보존기간은 1년이에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존제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1년이 되지? 아, 설탕이나 소금으로 우리의 전통 방법으로 그랬나 보다. 아니죠. 섞어서 넣은 거죠. 섞어서 넣으면 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우리 법이 너무 그쵸. 그러니까 국민을 담보로 잡고 있다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이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만큼 그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법을 바꾸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소비자들이 모를 것 같냐? 이런 허점에 대해서 너희들이 바꿔줘야 된다. 누가 나서야 돼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일을 한 사람들은 나서지 못해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선봉들이 이런 식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교육까지 오신 여러분들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새우가 껍질 있는 새우도 저런 식으로 하나요? 하겠죠. 새우 껍질이 있다고 해서 저렇게 인산염에 담가서 부러지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저도 모르죠. 그 껍질이 있는 새우에 저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일일이 조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키울 때만 넣는 것도 아니고. 이따가 나올 건데 한번 다개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런 허점들 때문에 우리가 첨가물을 먹었을 때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수 있고, 더 무서운 거 이제 이런 칵테일 효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의 어떤 그 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정신적인 거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ADHD 진단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식품 첨가물에 들어있는 그런 화학 물질들이 우리 뇌에 있는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에 되게 많이 밀접한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이런 뭐 흥분되는 거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 어떤 희노애락 이런 거에 관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사이트로 보면 식품 첨가물 뭐 이렇게 쳐보면 거기에서 외국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폭력적인 성향, 우울감 뭐 이런 아이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먹은 것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특히 어떤 식품 먹었을 때 문을 부시고 막 그 흉기를 휘두르고 이랬다. 그럼 아이가 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무슨 성분 때문에 이런 조사들을 엄마들이 막 3년여에 걸쳐서 그런 자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했을 때 아이의 행동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동영상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3시간만 됐어도 그런 동영상들 다 볼 수가 있는데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이렇게 입으로만 얘기를 해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 부분 하나만. 요거요? 아니 그것이. 요거요? 예, 아니 요거요? 예. 네네. 찍으신 거죠? 근데 사실 식품 첨가할 때 뭐 암이 생기다 이런 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뭘 먹으면 암이 생기고 뭘 먹으면 뭐 백혈병이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건 포괄적으로 우리가 첨가물이라는 것을 아무 의식 없이 막 먹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내가 건강했을 때는 또 괜찮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 됐을 때는 충분히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어떤 우리들의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자, 가공식품에 대해서 식품 첨가물을 여태까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식품 첨가물과 가공식품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근데 불가분의 관계가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뭐죠? 이 이름이? 켄타우로스인가 그래요. 저는 갑자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 너무 많이. 보면, 반인 반마죠. 그럼 얘가 적어도 사람보다는 되게 힘있게 빠르게 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하시는 내가 키가 컸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키가 크기 위해서 내 몸속에 뭔가 기린의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그러면 내가 커질래나?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쟤는 저 동물은 왜 저렇게 피부가 매끈하지? 저 매끄러운 피부를 갖기 위해서 저 동물에 있는 저 유전자를 뽑아내서 내 몸에 넣으면 내가 저렇게 혹시 그런 게 가능하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싶으세요? 안 그러고 싶으세요? 왜요? 원하는 대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하지. 그런데 우리 몸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먹을거리는요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뭘로 인해서? 유전자. 그렇죠. 바로 GMO를 통해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 사실은 옛날에 유전자 조작 생물체라 그랬는데 이 과학자들이나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나쁜 편견을 줄 수 있어요. 조작이란 말을 쓰지 말아주세요 해갖고 변형이란 말로 지금은 써요. 근데 실제로 유전자 조작하는 게 맞거든요. 그쵸? 뭐 변형이든 조작이든 그 의미가 주는 뉘앙스가 있기는 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이것이 이 GMO라는 것을 통해서 아까 반인 반마처럼 식물인데 이 식물에 동물의 유전자를 집어넣고 동물의 유전자에 식물을 집어넣고 서로 너무나도 다른 종들이 어떻게 돼요? 조합이 되고 있는 이들이 실제로 매일 마주하는 우리 밥상에 먹을거리의 재료들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자, 옛날에는 전통적인 교잡 육종을 통해서요 우성인자들만 살아나서 통일배 같은 경우, 씨 없는 수박 같은 경우,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근데 네네. 아니 저기 육종 지금 육종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전통적인 교잡 육종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고 그 통일배를 통해서 뭐 우리들의 어떤 식량 문제들을 약간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자기네들이 열성인자들은 죽여버리고 우성인자들끼리 살아서 우리 사람들에게 안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데 적응해서 거기보다 더 강력한 걸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초제 저항성 공급 라운드업 레디 빼먹을 수가 없죠. 뭐예요? 근데 이 라운드업 제초제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성분이? 글리포세이트. 얘 강력한 발암물질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제초제 저항성 콩을 가지고 라운드업을 사용했던 사람이 그 암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3천억이 넘는 돈을 배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원인이 이 라운드업에 있는 그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성분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무리 뭐 GMO 다 안전하다 하지만 결국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에 있는 차코주, 이 차코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예요. MBC에서 한 건데 거기에 살고 있는, 제가 여기에서 사실 되게 혐오스러운 사진을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나마 이제 조금 공유할 수 있는 사진을 집어넣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차코에 눈을 치시면 어마어마한 사진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 차코주에서 굉장히 많은 기형아, 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너무너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요, 이 차코주에서 사망률이 치솟고 있고 기형아 출산율이 늘어난 건 바로 이 GMO 콩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라운드업과 라운드업 레디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거든요. 10여 년 동안 했더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제초제 성분들 때문에 그 안에 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암이 걸리거나 또는 그 태어난 아이들에게서 기형아가 발생하거나 죽어버리거나, 그리고 그 사진들이 그대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 사진은 제가 차마 여기에 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원인이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죽음을 경작하는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거리를 생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에 죽음을 경작하고 있었던 거였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GMO라는 것이 정말 안전한 먹을거리냐라는 것을 여기에서만 봐도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고, 문제는 얘가 제초제를 죽이기 위해서 뿌렸던 건데 또 강한 그거의 내성을 가진 잡초들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성을 가진 잡초를 죽이기 위해서 다른 제초제를 또 뿌려요. 결국 악순환인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GMO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갑자기 식품청과 가공식품 얘기하다 갑자기 왜 GMO 얘기를 튀었지? 왜일까요? 왜일까요? 가공식품 얘기하는데 갑자기 GMO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가공식품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첨가물도 있지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게 없어요. 다 수입산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옥수수 전분, 무슨 뭐 변성 전분, 아니면 올리고당 빠질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다 GMO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GMO를 얘기했어요. 그럼 봅시다. 이게 우리 집 쓰인 냉장고예요. 여기에서 GMO라고 생각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맞아. 오케이. 아닌 거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게 빠를 것 같아요. 아닌 거. 고추장, 된장. 고추장, 된장 아니신 것 같으세요? 이거 다 그냥 가공품, 사온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네네. 가정했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100%예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이거 다 여러분들 다 진짜 사서 드시는, 물론 간장된장 고추장 담가 드시는 분들이시기 하니까 여기는 예외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수학 갔을 때요, 이거 다 100%예요. 근데 이게 다 뭐죠? GMO 아닌 게 하나도 관계가 있죠. 고기를 많이 먹는다 이퀄 GMO를 먹는다로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왜? 사료들이 대부분 다 GMO 사료 수입해서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육류 같은, 이건 GMO 표시되어있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GMO를 드시지만 GMO라고 표기된 걸 볼 수가 없어요. 왜? 아까 그 식품 첨가물처럼 예외 조항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하자. GMO를 원료로 썼어도 최종적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안 써도 되고, 다른 나라는 다 써요. 잔류 여부 상관없이 다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잔류하지 않으면 안 써도 되고요. 승인된 GMO, 콩, 옥수수, 당당 GMO요. 그래서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섭취량을 봤더니요, 쌀을 2015년 기준으로 65kg를 먹는데 GMO 콩은 20kg, GMO 옥수수를 25kg 정도 먹는데, 이게 15년도 기준이고요. 지금 19년도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는가 보세요. 아까 가공식품을 먹었더니 첨가물에 범벅이 된 걸 먹었죠. GMO에 범벅이 된 걸 먹었죠. 또 하나 알 수 없는 거는 일본산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게 모르게. 특히 첨가물의 형태로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후쿠시마산이에요. 후쿠시마산이 2011년 기준으로 한 200톤인가 그랬는데 2013년도 기준으로 200톤 정도가 수입이 됐는데 2016년도 기준 400만 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더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저 올림픽 때문에 갑자기 후쿠시마산이 또 이렇게 떠오르긴 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후쿠시마산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새우 같은 경우 인산염에 담갔을 때 빵빵하게 되죠. 그게 첨가물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브라질산 BRF 닭고기 사태 기억나세요? 2017년도인가에 그 뉴스 17년인가 18년도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뉴스에서 그 BRF 브라질산 닭고기를 수입하는데 그게 썩은 고기였잖아요. 근데 그게 발암성이 있는 식품 첨가물에 담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로 복원을 시킨 후에 전 세계로 수출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브라질에서 닭고기를 80%를 수입을 해요. 그 중에서도 이 문제가 됐었던 BRF 닭고기가 40%에서 50%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왔대요. 저는 그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나라는 다 걸려들었는데 우리나라만 거기서 피해가지? 처음에는 그렇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조사를 해보니 우리는 다행히 그때 고기가 없더라 이렇게 뉴스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GMO 전 세계 수입 1위 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느냐, 우리의 밥상이 안녕하신가를 봤더니 그냥 가공식품 하나만을 먹는 거 행위만으로도 이런 첨가물이라든지 GMO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수입산에서 오는 그 어떤 거에 담가져서 오는지 모르는 유해 물질들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요 육류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뺄게요. 요거는 아까 그냥 그 GMO 얘기라든지 성장으로만 얘기 다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이라는 건 좋은 걸 사람들이 먹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식의 기본인데 우리가 지금은 정말 병이 되는 식품을 산처럼 먹어서 암을 만들고 있는 게 우리의 식생활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죠.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난 오늘부터 이제 가공식품을 절대 먹지 않겠어. 저도 안 돼요. 여러분도 되실까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의 밥상의 변화는요, 가공식품을 절대 먹지 말자가 아니라 적게 먹자예요. 줄여서 먹자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국내산을 드시라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국내산에서 GMO를 대놓고, 물론 지금 이제 농촌진흥청이나 여기에서 뭐 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산은 이렇게 GMO를 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국내산을 먹는다고 한다면요, GMO에서 좀 안전할 수 있고요. 또 아까 같은 그런 방사능 문제를 일본산, 후쿠시마산 안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슴 졸으면서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가공식품을 먹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좀 볼 때 포장지 성분 표시를 해서 좀 덜 있는 거. 예를 들면 스모크향 햄과 그냥 햄이 있어요. 무슨 햄을 드시면 될까요? 그냥 스모크향 빠져도 100가지를 줄여 먹는 거예요. 이런 노력.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좀 먹더라도 알고 먹는 거야. 왜 이게 싸지? 왜 색깔이 빨갛지? 이거 왜 단무지가 없다는데 1년이나 가지? 이런 사소한 의구심이 들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방법들을, 그 이유도 알게 되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이거는 다 눈속임이었구나. 근데 결국 선택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됐으면 가공도가 조금 예를 들면 한 단계 덜 된 거.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처음부터 사서 뭐 다듬고 하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 완제품이 아니라 조금 그냥 전처리 한 번 정도 끝나. 물론 그것도 이렇게 뭐 차염소산 나트륨, 다른 말로 하면 락스예요. 채소 같은 거 신선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락스 같은 거 처리하거든요. 그 차염소산 나트륨 같은 거 뿌리기도 하고, 뭐 연근이나 도라지 같은 거 갈변하지 말라고 또 표백제 같은 거 뿌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가공도가 조금이라도 조금 덜 된 것을 먹는다 보면 그런 첨가물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리고 첨가물이 없는 장류, 한식은요, 간장, 된장, 고추장을 꺼내고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가공품을 먹지 않아도 가공품을 사 먹게 되면요,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아까 간장, 첨가물 종류 쫙 보셨죠? 그런 첨가물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전통 간장과 시중 간장이에요. 양조 간장에 이런 게 다 뭐죠? 다 첨가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조선 간장, 우리 진간장 얼마나 심플합니까? 이런 걸로 다 번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따로 만들어요? 아니, 이거는
우리 간장인 거고, 그러니까 조선간장과 진간장을 만들 때 뭐 이런 재료가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시중의 진간장에서 본 그 첨가물 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류 하나만 바꿔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첨가물을 적게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저도 옛날에 우리 엄마가 늘 장독대 뚜껑 닫아라 열어라 너무 귀찮았어요. 아유 저놈의 장독대, 나갈 때도 엄마가 나가서도 맨날 비 올 것 같으면 장독대 닫아라. 근데 그때는 그거의 중요함을 몰랐는데 이 나이가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짜 지키고 보존하고 아껴야 되는 우리의 유산이고 문화이고 우리의 건강의 지킴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의 손맛, 엄마의 장맛을 배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따라가기가 참 힘들다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류 하나만 바꿔도 아까 가졌던 GMO의 문제, 그쵸? GMO 국산콩으로 우리가 이런 거 만들어 먹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첨가물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육류는 조금, 육류, 사료 굉장히 많이 먹고 또 뭐 항생제라든지 성장 호르몬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류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루, 뭐 일주일에 5번 드시면 4번만 드세요. 그리고 내가 3인분 드셨으면 2인분만 드세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노력이에요. 티끌모아 태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가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얘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산을 이용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장을 보실 때요. 그냥 국내산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GMO에서 안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재료의 상태를 고르게 되면 또 그런 첨가물에서도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 있겠죠. 근데 뭐예요? 작심삼일보다는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우선 정하세요. 한 가지를.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아이들 때문에 원래부터 이제 유기농을 먹었고 좀 가공식품을 안 먹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이렇게 편리함에 의해서 이렇게 좀 변질되어지는 저의 식생활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씩 정해놓고 그걸 될 때까지 하는 거 하다 보니까 저절로 다른 밥상에도 변화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작심삼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하고요. 이것저것 다 힘들다. 아유 뭐 이렇게 밥상 차리려고 했더니 머리가 아프냐. 그랬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 저는 생활협동조합이나 직거래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 제가 하는 이 수많은 고민들을요. 생협에서 대신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거 식품 첨가물 안 좋잖아. 빼. 물론 생협이라 다 똑같진 않아요. 생협마다 식품 첨가물 쓰는 게 다 달라요. 어디는 최소 20개 정도밖에 쓰지 않는 생협이 있고 어떨 때 되게 자유롭게 우리나라에서 허가지고 웬만한 거 다 쓰는 생협도 있고 어디는 또 중간 정도 하는 것도 다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협의 좋은 점은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 물론 생협에 또 그 재료도 국내산 쓰는 데가 있고 수입산을 갖다 놓은 데도 있지만 다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일반 마트보다는 어떤 이런 유기농이라든지 국내산이라든지 첨가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가장 좋은 손식법으로 직거래를 이용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 오픈마켓이죠. 그런 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런 생협들을 이용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의 어떤 밥상을 들여다봤더니 사실 안녕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안녕하지 않은 밥상 속에서도 우리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중요시 여기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밥상은 충분히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국내산을 먹는 것은 단순히 우리 건강에 좋기 위해서뿐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식량 자급률을 지키고 우리의 농업을 지키는 문제도 사실은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맨날 이렇게 기후변화라든지 국제 정세에 의해서 식량 곡물 가격이 막 변동을 하는 그런 요동치는 세상에서 불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 땅에서 난 것을 우리 아이들이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게 그것과 직결된 게 사실은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국내산을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운동 차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적어도 이런 전통자 아카데미라든지 발효 아카데미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장 문화를 잘 이렇게 보급하시고 또 활성화시켜서 조금 이런 것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어떤 미래의 지속적인 먹을거리가 가능한데도 이바지한다라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자긍심을 가지시고 또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서로가 격려를 해가면서 열심히들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